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을 가리고 메스꺼운 현기증이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와 목구멍을 뜨겁게 달구었다. 좁고 밀폐된 공간은 짐승의 뱃속처럼 덥고 습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꿈이라면 지독한 악몽일 것이요. 현실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재앙임이 틀림없었다. 연화는 흔들리는 가마의 벽을 손톱이 부러져라 긁어대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안에 꽉 물린 재갈 탓에 그저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덜컹거리는 가마가 거칠게 요동칠 때마다 머리에 씌워진 무거운 족두리가 비틀거리며 목을 짓눌렀고 싸구려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대체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인가. 왕실의 금지옥엽으로 태어나 비단 이불 위에서만 잠들던 내가 어찌하여 정체 모를 사내의 집으로 팔려가듯 실려가고 있는 것인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지만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흥겨운 풍물 소리는 그녀의 절망을 비웃듯 더욱더 요란해질 뿐이었다. 가마가 크게 휘청거리는 순간 연화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충격 속에서 그녀의 기억은 이 사단이 벌어지기 전 따스했던 아침 햇살이 비치던 궁궐의 담장 밑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아침 창덕궁의 후원은 늦봄의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으나 연화의 마음은 이미 저 높은 담장 너머 시전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 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전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궁녀 향이의 어깨를 잡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고 있었는데 향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옥색 당이의 고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 어서 이것을 벗어라. 내가 네 옷을 입고 나갈 것이니 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아놓은 신용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연화의 재촉에 향이는 기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공주마마,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면 소인은 그 길로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기에 향이의 애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향이의 저고리 고름을 풀며 그녀를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며 기어코 옷을 바꿔 입는 데 성공했다. 거친 무명 천이 피부에 닿자 까슬까슬한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풋내기 궁녀였기에 연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 하나만을 챙겨들었다. 궁궐의 개구멍이라 불리는 서쪽 쪽문은 수비가 허술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막상 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빠져나왔을 때 폐부로 쏟아져 들어온 바깥 세상의 공기는 궁궐 안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고 달콤한 흙내음을 품고 있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으니 오색 찬란한 비단부터 시작해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 대장간의 쇠망치 소리, 그리고 목청 높여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활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연화들 덮쳐왔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는데 특히 갓 쪄낸 시루떡에서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집 앞에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키기도 했다.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떡을 사 먹으며 볼이 미어터져라 오물거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벅찬 해방감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저 멀리서 비켜라. 금군이 지나간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붉은 관복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먹던 떡이 목에 걸릴 뻔했고 혹시나 자신의 탈출이 발각되어 추포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실 금고는 그저 순찰을 돌던 중이었으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화들짝 놀란 연화는 군중을 해치고 무작정 골목길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고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골목을 정신없이 누비며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을 때쯤 연화는 어느 한적한 골목 어귀에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기에 급한 마음에 일단 몸을 숨겨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녀는 가마의 휘장을 걷고 안으로 쏙 들어갔다. 가마 안은 좁았지만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안심이 되었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밖의 동태를 살피려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굵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로 가마 옆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고, 늦었다 늦었어. 신부님이 오셨으니 어서 가마를 들어라. 연화가 당황하여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건장한 가마꾼 4명이 가마 귀퉁이를 번쩍 들어 올렸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갯고 말았다. 잠깐 멈추거라. 안에 사람이 있다. 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밖에서는 징과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이 가마는 혼례를 치르러 가는 신부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던 것이었는데 진짜 신부가 혼례가 싫어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급하게 도착한 하인들은 가마의 무게가 묵직해지자 신부가 탄 줄로만 알고 서둘러 출발해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가마에 갇혀버린 연화는 덜컹거리는 진동에 맞춰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가마 안에는 도망친 신부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족두리와 화롯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가마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연화는 멀미와 공포로 인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 놈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고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현실은 낯선 사내의 집으로 끌려가는 가련한 신세일 뿐이었다. 가마 안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려 애썼다. 지금 나가서 내가 공주라고 밝힌다 한들 궁녀 복장을 한 채 몰래 궁을 빠져나온 죄가 드러나면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엄격한 아바마마께서는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있다가 틈을 봐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일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녀는 널브러져 있던 화롯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얹었다. 어차피 얼굴을 가리는 한삼으로 모습을 감추면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어느새 요란하던 풍물 소리가 잦아들고 가마가 멈춰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쿵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누군가가 가마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도착했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낯선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활짝 열리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연화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보니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기와집 마당에 수많은 하객이 모여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마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 낡은 관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내가 보였는데 훤칠한 키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그는 묘하게도 기뻐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가마를 응시하고 있었다. 저자가 나의 신랑이란 말인가? 연화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수모의 손에 이끌려 가마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발목이 삐끗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하마터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을 뻔한 찰나 강인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다. 훅 끼쳐오는 묵향과 함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게 된 연화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고개를 들자 바로 코앞에서 서늘한 눈매의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멸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는데 그는 연화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귀한 집 따님이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어찌 이리 경박하오. 그 말은 비수처럼 연화의 자존심을 찔렀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사내의 팔을 뿌리치며 매섭게 노려보았다. 무례하구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주위의 시선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내야 했다. 사내는 그런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피식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 미소는 비웃음인지 호기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묘한 기류를 품고 있었다. 주례를 맡은 촌노의 기침 소리와 함께 혼례식이 시작되었고 연화는 얼떨결에 멍석 위에 서서 기러기를 든 사내와 마주보고 절을 하게 되었다. 맞절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연화는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사내의 낡은 신발과 흙이 묻은 도포자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궁궐의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비단신만 보다가 이런 남루한 행색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사내의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술잔을 주고받는 합근례 순서가 되자 연화는 표주박에 담긴 술을 입에 대는 척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사내를 훔쳐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준수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잡혀 있어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듯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술잔을 비우며 나직하게 쏘아붙였다. 신부의 눈빛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원 같구려.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시오. 연화는 그의 당돌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으나 질세라 턱을 치켜들고 작게 속삭였다. 그쪽이야말로 신부를 맞이하는 눈빛이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으니 피차일반이 아니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혼례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실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신부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느니 도망갔다던 신부가 돌아와서 다행이라느니 떠들어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화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초래청의 촛불이 하나둘 밝혀질 무렵 드디어 지루했던 예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좁고 낡은 방 안에는 원앙금침이 깔려 있었으나 곳곳에 칠이 벗겨진 가구와 문구멍이 숭숭 뚫린 창호지는 이곳이 얼마나 가난한 선비의 집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연화는 화려한 침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추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앞으로 닥쳐올 운명의 장난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족두리를 쓴 채 굳어있는 연화를 잠시 응시하더니 대뜸 다가와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가린 한삼을 걷어내렸다. 드러난 연화의 얼굴을 본 순간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촛불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 누구시오? 내가 알던 그 상인의 딸이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위협을 담고 있었고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그와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쳤다.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렸고 그 정막 속에서 민우의 눈빛은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포청천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으나 왕실의 법도를 배우며 자란 탓인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오기가 발동하여 떨리는 눈동자를 감추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이야말로 첫날 밤에 신부의 면사포를 이리 거칠게 걷어올리는 법이 어디 있소. 이것이 사대부의 예법이라도 된단 말이오. 연화의 당찬 반문에 민우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고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올렸다. 예법을 논하기 전에 그대의 정체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테지. 내가 알기로 최진사의 딸은 어릴 적부터 객주일을 돕느라 손마디가 굵고 거칠다 들었는데 이 손은 마치 구중궁궐의 비단만 만지던 사람처럼 티 없이 곱고 부드럽구려. 민우의 지적은 정확했다.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공주의 손이 험한 장사치 딸의 손과 같을리 만무했으니 연화는 황급히 손을 빼내려 했으나 사내의 악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거 놓으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오. 연화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자 민우는 그제야 잡았던 손목을 슬며시 놓아주며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대는 최진사가 보낸 대역이 분명하오. 그 탐욕스러운 노인이 지창금을 아끼려다 못해 이제는 가짜 신부까지 보내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민우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분노를 사기는 듯했으나 연화는 그 오해를 바로잡는 순간 자신의 진짜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차라리 가짜 신부로 남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생각대로 생각하시오. 허나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 냉수라도 한 사발 가져다 주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서도 호령하듯 물을 찾는 그녀의 태도에 민우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묘하게도 당당한 그녀의 기세에 눌려 혹은 그 뻔뻔함이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리며 방구석에 놓인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물을 따랐다. 자 드시오. 내 비록 가짜 신부라 할지라도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 못 줄 정도로 야박한 사람은 아니니. 민우가 건넨 찻잔을 받아든 연화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우아하게 물을 마셨으나 그 물은 며칠은 묵은 듯 비릿한 흙냄새가 섞여 있어 하마터면 뱉을 뻔했다. 이 물맛이 어찌 이리 비릿하오? 관아의 우물 관리를 어찌하기에 식수가 이 모양이란 말이오? 연화의 타박에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가난한 고을의 현감에게 궁중의 감로수라도 바라는 게요. 그 물이 싫으면 나가서 직접 길어 드시구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흙벽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원앙금 짐이 깔려 있었으나 민우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한 서탁 앞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고 연화는 멀뚱히 이불 위에 앉아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신랑이 신부를 독수공방시키는 것도 모자라 책이나 읽다니. 내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다. 연화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으나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연화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딱딱한 바닥과 얇은 요 때문에 온몸이 베겨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는 비단 이불을 덮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꿈을 꾸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관아 마당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는 낯설고 초라한 천장이 그녀를 반길 뿐이었다. 옆을 보니 민우는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 싸늘하게 식은 방바닥에 냉기가 얇은 저고리를 뚫고 스며들어 연화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무도 시중드는 이가 없어 난감해하던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매만지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당에는 늙은 관노 한 명이 꾸벅꾸벅 졸며 마당을 쓸고 있을 뿐 적막강산이었다. 이복에 세수할 물을 대령하라. 연화가 평소의 습관대로 호통을 치자
깜짝 놀란 관노가 빗자루를 놓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아, 아니, 세아씨 아니십니까요? 새순물이라니요. 저기 우물가에 가서 씻으시면 됩니다요. 관노의 대답에 연화는 기가 찼지만 이곳이 궁궐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우물가로 향했다.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밧줄을 잡은 손이 허공에서 헛돌기만 할 뿐 두레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물벽에 부딪힐 뿐이었다. 끙끙대며 밧줄과 씨름하고 있는 꼴을 지켜보던 관노가 혀를 차며 다가와 대신 물을 길어주었고 연화는 붉어진 얼굴로 찬물에 세수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차가운 우물물에 얼굴을 묻으며 그녀는 눈물인지 물방울인지 모를 것을 훔쳐내고는 기필코 살아남아 궁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조촐하기 그지없는 아침상이 들어왔을 때 연화의 인내심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거친 보리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짠지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을 받아들고 그녀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것이 관아의 현감이 먹는 밥상이란 말인가? 백성들도 이보다는 잘 먹을 것이다. 그때 관복을 갖춰 입은 민우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으며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시오? 우리 고을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사정이 말이 아니오. 관장된 자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연화는 그제야 그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청빈함을 지키려 애쓰는 관리임을 눈치챘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 연화는 체면을 불구하고 숟가락을 들어 보리밥을 한 입 가득 퍼 넣었다. 까슬까슬한 보리알이 입안에서 겉돌았지만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났고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꽁꽁 얼었던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민우는 그런 연화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귀한 집딸인 척하더니 배고프니 별 수 없군 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묘한 안쓰러움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고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왔다. 사또 나으리, 조대감댁 하인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요.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그 자들이로구나. 내 직접 나가보겠다. 민우가 바람처럼 밖으로 나가자 호기심을 참지 못한 연화도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 관아의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마루 끝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 십수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비단 옷을 입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네 이놈들 감히 관아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다니 국법이 두렵지 않으냐. 민우의 호령에도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패패 텄다. 국법? 이 고을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내 소장농놈을 감히 옥에 가뒀다지.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이 관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연화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런 탐관오리와 결탁한 토호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다더니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아바마마께서 파견하신 암행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민우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힘없는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상황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민우가 허리춤에서 낡은 환도를 뽑아들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외쳤다. 내 목을 베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죄인도 내어줄 수 없다. 물러가라. 그의 기백에 눌린 하인들이 주춤거렸으나 조대감이라 불리는 자는 오히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손짓했다. 저 풋내기 현감이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얘들아, 밟아라.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루 위로 뛰쳐나가 소리쳤다. 멈추시오. 감히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내 놈들이 정녕 영모라도 꾀하려는 것이냐. 쩌렁쩌렁한 그녀의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마루 위로 쏠렸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연하의 모습은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왕가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어 순간적으로 장내를 압도했다. 조대감은 웬 계집이 나서나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다가 그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멈칫했다. 이건 또 무슨 당돌한 계집인고 현감의 첩실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조대감의 조롱 섞인 말에 연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첩실이라니. 이 무지몽매한 것들이 당장이라도 저놈의 주리를 틀라 명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그럴 힘이 없었다. 민우는 갑작스러운 연하의 등장에 당황하여 소리쳤다. 부인은 썩 들어가시오. 이건 아녀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오. 그러나 연하는 물러서지 않고 계단을 내려와 민우의 곁에 섰다. 그녀는 조대감을 똑바로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대감이라 불리는 자가 고작 왈패들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하다니 이 사실이 한양에 알려지면 대감의 가문이 무사할 것 같소? 네, 비록 여인네의 몸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정도는 알고 있소.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대감은 오늘 밤 안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오. 그녀의 말은 허세였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에 찬 어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조대감은 찜찜한 표정으로 민우와 연하를 번갈아 보더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군.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 놈의 관복을 벗기고 말 테니 하고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을 집어넣고는 연하를 돌아보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선 게요? 자칫하면 봉변을 당할 뻔하지 않았소. 민우의 책망 섞인 걱정에 연하는 흙먼지가 묻은 치맛자락을 털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내 지아비가 왈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꼴을 보고만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저런 꼴을 보고도 참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소. 그날 밤 민우는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었으나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숨을 내쉬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돌하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한 그 여인, 장사치의 딸이라기엔 너무나도 담대하고 촌불하기엔 언변이 지나치게 유려했다. 그녀가 조대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호통치던 모습은 흡사 왕실의 여인이나 가질 법한 기품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으나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연하의 고른 숨소리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촛불을 끄며 생각했다.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보통 내기는 아니다. 그녀가 나의 적이 될지 아니면 기이한 동반자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둠 속에서 민우의 눈은 오랫동안 감기지 않았고 잠든 연화의 얼굴 위로 희미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기막힌 관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빨래터에 나가 방망이질을 하려다 옷감을 찢어먹기 일쑤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 부엌을 온통 연기 구덩이로 만들어 관노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특유의 승부욕으로 하나하나 일을 배워나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릇이 깨지고 빗자루가 부러져 나갔지만 관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신부라 수군대다가도 점차 흑투성이가 되어서도 씩씩하게 웃어넘기는 그녀의 엉뚱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민우 역시 서책을 읽다가 창밖으로 그녀가 닭을 쫓아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차가웠던 관아에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는 조대감의 검은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으니 며칠 뒤 민우가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소송 서류들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고 으르렁거렸고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관아의 낡은 문풍지를 쉴 새 없이 두드려대고 있었다. 민우는 집무실인 동원에 홀로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서류 속에 파묻혀 있었으나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펴질 줄을 몰랐다. 며칠 전 조대감이 던지고 간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으니 그가 교묘하게 조작하여 올린 토지 소유권 분쟁 소송이 민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악랄했다. 조대감이 마을의 식수원인 저수지 일대의 땅이 본래 자신의 조상 땅이었다고 주장하며 50년 전 작성되었다는 매매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그 땅은 수십 년간 마을 소작농들이 피땀 흘려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온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으나 조대감이 제출한 문서는 겉보기에 하자가 없어 보였고 관청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다. 법대로라면 조대감의 손을 들어주어야 했으나 그리하면 수백 명의 백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 민우는 법과 양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붓을 든 채 하염없이 먹물만 말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촛불은 심지가 타들어가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어 정막을 깨뜨렸다. 민우는 타는 속을 달래려 식어버린 차를 들이켰으나 쓴맛만이 입안을 맴돌 뿐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연화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헐렁한 무명우 차림이었으나 며칠 사이 관아 생활에 제법 적응했는지 걸음걸이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일만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저만 과부 신세가 될 터이니 욕이라도 하시지요. 툭 내뱉는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으나 쟁반 위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잣죽과 동치미가 놓여 있었다. 민우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으나 이내 피로가 몰려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맛이나 보겠소. 연화는 민우가 죽을 먹는 동안 방 한구석에 앉아 그가 보던 서류 더미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녀의 눈썰미는 매섭도록 빨랐으니 펼쳐진 문서의 내용과 민우의 고뇌가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왕실의 서고에서 수천 권의 고서와 판례를 읽으며 자란 그녀에게 있어 지방 토우들의 어설픈 문서 위조 따위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는 노릇. 그녀는 짐짓 모른 척하며 붓을 씻으러 가는 척 책상 앞으로 다가가 슬쩍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건륜겐 10년이라는 연호와 함께 토지의 경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말미에는 관아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얼핏 보면 완벽해 보이는 문서였으나 연화의 눈동자가 특정 글자 위에서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 문서, 종이의 질이 묘하군요. 연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죽을 넘기던 민우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종이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연화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문서의 귀퉁이를 손끝으로 살살 문질렀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물포를 하실 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인데 50년 전이라면 당나무 껍질을 거칠게 섞어 만든 저지가 주로 쓰였을 터인데 이 종이는 섬유가 곱고 매끄러운 것이 마치 최근에 유행하는 외지와 흡사하여서요. 그리고 먹물의 번짐을 보니 오래된 먹이라기엔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반들거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우는 그녀의 말에 허를 찌린 듯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촛불 아래 비추어 보았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종이는 50년의 세월을 견뎠다기엔 지나치게 보존 상태가 좋았고 글씨의 획마다 미세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조대감은 보관을 잘했다고 우기면 그만이요. 민우가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자 연하는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더 보탰다. 그렇다면 글의 내용을 살펴보시지요. 여기 적힌 지명 말입니다. 북촌 배촌이라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고을의 북쪽 마을이 북촌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 전 큰 홍수로 마을이 옮겨지면서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윗골이라 불리지 않았나요? 연화의 지적은 결정적이었다. 민우는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랬다. 50년 전의 문서라면 응당 옛 지명인 윗골이나 행정구역 명칭인 상곡상 구이라 적혀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문서에는 버젓이 현재의 지명인 북촌이 적혀 있었으니 이는 조대감이 최근의 문서를 위조하면서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다. 민우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막혔던 혈이 뚫리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단순히 지물포 딸이라 하기엔 향촌의 연여까지 꿰뚫고 있고 무엇보다 이 문서를 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소. 민우가 의심과 경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보자 연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태연하게 대꾸했다. 장사하는 사람은 원래 귀가 밝고 눈이 빨라야 먹고 사는 법입니다. 저작거리 노인들에게 주어들은 이야기일 뿐이니 너무 깊게 생각지 마시지요. 다음 날 관아의 마당에서는 공개 재판이 열렸다. 조대감은 비단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흑투성이 소장농들은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조대감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민우는 연화가 귀띔해준 결정적인 증거, 즉 지명의 오류를 근거로 조대감의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어찌하여 50년 전 문서에 20년 전에 생긴 지명이 적혀 있는가? 하늘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는 법.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민우의 서슬 퍼런 호통의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변명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조대감은 곤장 10대를 맞고 쫓겨나듯 관아를 빠져나갔고 민우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동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 그날 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어 젖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우는 술상을 들고 마루에 나와 앉아 방 안에 있는 연화를 불렀다. 부인, 잠시 나와 보시오. 연화가 쭈뼛거리며 나오자 그는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술잔을 건넸다. 오늘은 그대의 공이 컸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무고한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탐관오리의 농간에 놀아날 뻔했소. 이 잔은 감사의 뜻이니 받아주시오. 연화는 얼떨결에 술잔을 받아들고 달빛 아래 앉은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날카롭기만 하던 그의 눈매가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럽고 그윽해 보였다. 술이 한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그대가 두렵소. 민우가 불쑥 던진 말에 연화의 눈이 동그래졌다. 두렵다니요? 제가 호랑이도 아닌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달을 올려다 보았다. 그대는 내가 알던 그 어떤 여인과도 다르오. 지혜롭고 당차며 때로는 내 스승보다도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니 말이오. 나는 그대가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 두렵소. 내 좁은 관아에 담기에는 그대의 그릇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사내들이 그녀의 배경과 권력에 머리를 조아렸으나 이토록 오롯이 그녀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준 이는 없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밥값이나 하려는 안악일 뿐입니다. 너무 치켜 세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따스한 위로가 되어 감싸고 있었다. 연하는 취기를 빌려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나으리는 어찌하여 힘든 외관직을 자청하셨습니까? 한양의 좋은 가문 출신이라 들었는데 편한 길을 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요? 민우는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글만 읽는 선비가 되어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이 싫었소.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목민관의 길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 나의 힘은 미약하고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고뇌가 묻어 있었으나 그 속에서 타오르는 이상을 향한 열정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연하는 그런 그를 보며 묘한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다. 이 사내라면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 순간 연하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 뻔했다. 사실 저는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그녀는 이성을 되찾고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신분을 밝혔다가는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워줄 뿐이다. 게다가 궁에서 보낸 추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그녀는 아쉬움을 삼키며 대신 따뜻한 미소로 그를 위로했다. 나으리는 이미 훌륭한 목민관이십니다. 오늘 백성들이 나으리를 보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민우는 그녀의 말에 위안을 얻은 듯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고맙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주어 참으로 다행이오. 투박하고 따뜻한 그의 손길이 닿자 연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혹여 그에게 들릴까봐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관아의 일을 처리할 때마다 은연중에 연하의 의견을 구했고 연하 역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붓을 들어 그를 도왔다. 그녀는 낮에는 관아의 살림을 챙기고 밤에는 민우의 책사가 되어 주었으니 관아의 형편은 날로 좋아지고 미해결 사건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갔다. 사람들은 현감이 장가를 잘 들어 관운이 트였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고 민우와 연화는 좁은 사랑방에서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갔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먹을 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관아의 밤을 채웠다. 이것이 행복인가 싶었다. 왕실의 화려한 연회보다 비단 옷의 감촉보다 낡은 관복을 입은 사내와 나누는 소박한 대화가 이토록 달콤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는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법. 두 사람의 행복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오후, 한양에서 급파된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을 입구로 달려오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대지를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짓밟으러 오는 사신의 발소리와도 같았다. 동시에 며칠 전 곤장을 맞고 쫓겨난 조대감이 앙심을 품고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결탁하여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관아의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다.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맑았던 하늘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굉음과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종이장처럼 뜯겨 나가며 마당에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너머로 시뻘건 관복을 입은 금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 같았고 창검이 부딪히며 내는 섬뜩한 쇠소리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 관아의 하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혼란의 중심에 선 민우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환도를 움켜쥐고 뛰쳐나갔으나 이미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그를 겹겹이 포위한 뒤였다. 내 이놈, 감히 엄형이 내려진 왕실의 죄인을 숨기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줄 알라. 선두에 선 금군 별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채찍을 휘두르자 민우의 뺨에 붉은 생채기가 그어지며 피가 맺혔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민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왕실의 죄인이라는 단어였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란 말인가? 이 좁은 고을에 숨어든 역적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민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주위를 둘러보는 찰나 병사들 뒤에서 익숙하고도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 나오는 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곤장을 맞고 쫓겨났던 조대감이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민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감히 상전의 땅을 빼앗고 곤장까지 치더니 이제는 공주마마를 납치하여 첩실로 삼는 대역죄까지 저지르다니 내 놈의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민우는 그의 말이 헛소리라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다. 공주마마라니 미치려거든 곱게 미칠 것이지 억지 누명을 씌우려고 왕실까지 들먹이는가. 내 집에는 내 아내와 늙은 하인들 뿐이다. 민우의 당당한 외침에 조대감은 킬킬거리며 손가락으로 사랑채 문을 가리켰다. 내 아내? 그 여인이 정말 장사치 최진사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느냐. 책책책 눈뜬장님이 따로 없구나. 저 안에 있는 여인이 바로 며칠 전궁을 탈출하신 연화 공주 마마이시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이 덮쳐왔다. 공주? 그 왈가닥의 실수투성이인 여인이? 빨래터에서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아궁이에 불을 내던 그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나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촌부라기엔 너무나 고운 손, 깊이 있는 학식, 그리고 관리들을 압도하던 그 서늘한 기품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민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러나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다. 금군들이 사랑채로 들이닥치려 하자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칼을 뽑아들었다. 멈춰라.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문을 넘을 수 없다. 설사 그녀가 공주라 할지라도 지금은 나의 아내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금군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으나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감히 엄형을 거역하고 칼을 겨누다니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별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창끝이 날아들었고 민우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날아온 곤봉에 가격당한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고 순식간에 굵은 오랏줄이 온몸을 결박했다. 사랑채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는 공포와 죄책감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 붉은 피를 흘리며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건드리지 마라. 고소리치는 민우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당장 나가서 내가 공주라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몰래 궁을 빠져나온 죄는 물론이요. 사대부와 사사로이 혼인한 죄까지 더해져 나와 저 사람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실의 법도는 냉혹하기 그지없어 공주가 정조를 잃었다고 판단되면 저 사람은 차명을 당하고 나는 유폐될 것이 뻔했다. 연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만 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조대감의 사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놈을 쳐라. 공주 마마를 어디에 감금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형틀에 묶인 민우의 등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짝, 짝,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끔찍한 파여름이 관아의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한 대가 내려쳐질 때마다 민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 나왔으나 그는 끝내 비명을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어 버텼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공주를 납치하여 욕보인 죄를 자복하라. 조대감이 곁에서 이죽거렸으나 피투성이가 된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며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나는 납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 발로 내게 왔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내 놈들의 더러운 입으로 그녀를 모욕하지 마라.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절벽 끝에 핀 소나무처럼 고고하고 처연했다. 이를 지켜보던 금군 별장조차 내심 그의 기계에 감탄할 정도였으나 조대감은 더욱 약이 올라 펄펄 뛰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주리를 틀어라.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자복을 받아내라. 두 명의 포졸이 달려들기 시작하자 연화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나의 안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내가 어찌 왕실의 핏줄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연하는 눈물을 닦아내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궁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왕실의 옥패와 용문양이 새겨진 비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한 무명치마였으나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모습에는 그 어떤 화려한 예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강렬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만 멈추어라. 천지를 뒤흔들듯 날카롭고도 위험 있는 일갈이 형장에 울려 퍼졌다. 내리치려던 곤장이 허공에서 멈췄고 흥분하여 날뛰던 조대감과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랑채 마루로 쏠렸다. 그곳에 연화가 서 있었다. 초라한 행색이지만 꼿꼿이 편 허리와 서슬퍼런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피투성이가 된 민우를 한 번 바라보았다. 그 처참한 몰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돌려 금군 별장과 조대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조대감은 순간 흠칫했으나 곧바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저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감히. 여봐라, 전현을 당장 끌어내려라. 그러나 금군 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궁을 지키며 왕족들을 봐온 자였다. 눈앞에 선 여인에게서 풍기는 기이한 위압감,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꽂힌 용두 비녀, 그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별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들어 햇살 아래 번쩍 들어 보였다. 이것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를 영모죄로 다스리겠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에는 왕실의 문장과 함께 연화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 금상첨화. 아니, 공주마마.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금군 별장이 사색이 되어 칼을 버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마마를 뵙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도 일제히 창을 버리고 와르르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조 대감만이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다가 분위기에 눌려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무슨 진짜 공주란 말인가. 연화는 천천히 조대감 앞으로 걸어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조가놈이라 했느냐. 네가 감히 왕실의 권위를 빌려 무고한 충신을 해하려 하고 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연하의 서리빨 같은 선고의 조대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쓰러지며 싹싹 빌기 시작했다.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소희는 그저.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별장에게 명령했다. 이 자를 당장 하옥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의 국문을 받게 하라. 내 친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화는 그제야 형틀에 묶인 민우에게로 달려갔다. 밧줄이 풀리고 민우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연화는 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나으리, 눈을 뜨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우는 흐릿한 눈을 뜨고 자신을 안고 있는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 방울이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으나 감히 공주의 용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생각에 멈칫하며 손을 떨구었다. 마마, 정녕 공주님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속에 담긴 허탈함과 거리감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연화입니다. 당신의 아내 연화란 말입니다. 연화가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지만 민우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기어이 무릎을 꿇고 신하가 주군을 대하듯 엎드려 절을 했다. 소신, 왕실의 귀한 분을 몰라 뵙고 하대하고 험한 일을 시켰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습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민우의 태도는 너무나도 정중하고 예의 발랐으나 그것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칼날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토록 다정했던 부인이라는 호칭 대신 마마라는 차가운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세워진 것이다. 일어서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요? 연화가 애원했으나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찌 감히 지난날의 인연을 논하겠습니까? 마마께서는 이제 구중궁궐로 돌아가셔야 할 몸입니다. 이 미천한 놈은 잊으소서. 그때 별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올렸다. 마마 환궁하실 채비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민우를 두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가 여기서 고집을 피운다면 민우는 공주를 유혹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떠나야 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알았다. 내 돌아가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잊으라 하셨습니까?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연화가 가마에 오르자 금군들의 호위 속에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가마는 멀어지고 흙먼지가 인 관아 마당에는 상처 입은 민우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는 멀어져 가는 행렬을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차마 잡지 못한 손의 온기가 그를 괴롭혔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떨어진 핏자국 위로 흙을 덮었다. 마치 그들의 짧고 강렬했던 사랑도 그렇게 덮여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눈물 대신 뜨거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녀가 공주이든 무엇이든 그녀는 나의 아내였다. 내 여인을 지키지 못하고 어찌 사내라 하겠는가.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피 묻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양으로 가겠다. 가서 임금님 앞에 엎드려 청하겠다. 목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 텅 빈 관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처참한 잔해이자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민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가 쓰던 빗과 헝클어진 이불이 남아 있었고 은은한 분 냄새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빗을 움켜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밤은 깊어가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기세였다.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다. 왕의 사위가 되느냐,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느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는 그 주사위를 잡으러 가시밭길을 걸을 준비를 마쳤다. 궁궐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고 길었다. 겹겹이 둘러쳐진 담장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과의 인연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연화에 얼어붙은 마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비단 금침 위에서 눈을 떴으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수라상에 올라온 기름진 산의 진미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깔깔하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 하얗게 눈 덮인 후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한 달 전 그 좁고 허름한 관아의 방에서 딱딱한 보리밥을 먹으며 나누던 온기는 이제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상궁들이 머리를 빗겨주고 고운 당이를 입혀주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파리하게 시들어가는 한 송이 낙화와도 같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던 민우의 눈빛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텅 빈 침전의 정막만이 그녀를 조롱하듯 감싸고 있었다. 내가 떠나온 그곳에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혹여나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나를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바마마인 국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금지옥엽 기른 막내딸이 며칠간의 가출 끝에 상사병을 앓으며 돌아왔으니 아비된 마음이 편할리 만무했다. 더욱이 조정 대신들은 공주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수군거렸고 사헌부에서는 당장 그 시골 현감을 잡아올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왕은 밤새 집무실을 서성이며 고뇌했다. 왕실의 법도를 따르자면 사사로이 공주와 정을 통한 자는 차명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금군 별장이 올린 보고서와 암행어사가 가져온 민우의 치적 기록은 그를 단순한 죄인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청렴결백하고 강직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며 토호들의 횡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킨 참된 목민관. 왕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인재를 고작 남녀 간의 정 때문에 죽여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왕실의 위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니 왕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 한복판에 기이한 상소문 하나가 올라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돗자리를 펴고 대궐 문 앞에 석고대죄하고 있는 한 사내가 올린 것이었는데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김민우였다. 그는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천리길을 걸어 한양에 당도하여 자신의 죄를 청하는 동시에 연화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소신, 감히 왕실의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대하고 험한 일을 시킨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연이었음을 고하나이다. 부디 공주마마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모든 벌은 이 미천한 신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상소문은 구구절절 애절하면서도 논리 정연하여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정의 여론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소식을 들은 연화는 버선발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상궁들의 만류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리고 민우를 편전으로 불러들였다. 수많은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는 죄인복을 입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가 바로 내 딸을 홀려 왕실을 능멸한 그 당돌한 현감이더냐.
민우는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능멸한 것이 아니오라. 진심으로 연모하였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음을 나누었으니 그 죄가 죽음이라면 달게 받겠나이다. 왕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 너를 당장 능지처참하여 저작거리에 효수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겠느냐? 민우는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을 초월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전하, 소신의 목숨은 하나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둘이 아니옵니다. 제가 만약 공주마마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한다면 훗날 백성들 또한 헌신짝처럼 버릴 것입니다. 그런 비겁한 신하가 되느니 차라리 지금 죽어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장내의 침묵이 감돌았다. 대신들은 민우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고 왕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잠시 후 왕이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다. 과연 내 딸이 반할 만한 사내로구나. 기백이 하늘을 찌르고 충심이 고드니 내 오랜만에 진짜 사내를 보았다. 왕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가 직접 그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짐은 법보다 사람을 중히 여긴다. 너의 그 기계라면 내 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왕은 즉석에서 교지를 내렸다. 김민우의 죄를 사하고 그를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차시키며 공주 연하와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꿈만 같은 반전의 민우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다. 혼례식은 궁궐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두 사람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환호하며 축복을 보냈고 궁궐의 담장 너머까지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관복을 갖춰 입은 민우는 늠름하고 훤칠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초래청에서 서로 마주 보고 절을 할 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뜨거운 전율을 일으켰다. 가마 안에서의 끔찍했던 첫 만남, 관아에서의 티격태격하던 일상, 그리고 생이별의 아픔까지 그 모든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다. 합끝내를 올리며 나누는 술잔에는 지난날의 눈물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그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리다. 그러자 연화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은 제가 길어 올 테니 서방님은 장작이나 패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봄햇살처럼 따스하게 얼어붙었던 겨울을 녹여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왕의 배려로 민우는 한양의 요직을 마다하고 연하와 함께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시골 고을의 수령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났으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빛이 감돌았다. 관아의 뒷마당에는 복숭아 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분홍빛 꽃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 앉아 민우는 책을 읽고 연화는 술을 놓고 있었다. 가끔씩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잎이 날려 책장 위에 그리고 연화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민우는 책을 덮고 연화의 머리에 떨어진 꽃잎을 떼어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 화려한 궁궐을 떠나 이런 시골 구석에서 지내는 것이. 연하는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후회라니요. 궁궐의 비단 옷은 몸을 감싸지만 서방님의 사랑은 제 마음을 감싸줍니다.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돌멩이와 다를 바 없지요. 저는 지금 이 꽃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함께 들을 수 있는 당신이 곁에 있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합니다. 그녀의 현답에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또한 그렇소. 그날 가마가 뒤바뀐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소. 운명이란 참으로 짙겠지만 때로는 이토록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하는구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어린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되어 뒹구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연화가 관아 마당에서 좌충우돌하던 모습을 쏙 빼닮아 있었다. 엄마, 아빠, 꽃이 눈처럼 내려요. 아이들이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안겼고 민우와 연화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담장 너머로는 농부들이 밭을 가는 소리와 소의 원앙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은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공주와 현감,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봄이 되어 복숭아꽃이 만발할 때면 어김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왕실의 법도도 세상의 편견도 무력할 뿐이라고. 그리고 행복은 화려한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소박한 꽃잎 한 장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꽃비가 내렸다. 흩날리는 도화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영원히 지지 않을 봄날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다. 괴산의 산새는 험준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구석이 있어. 봄이 오면 온 골짜기가 연분홍 진달래와 하얀 벚꽃으로 뒤덮여 마치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을 연상케 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작은 관아. 이제는 민우와 연화의 보금자리가 된 이곳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란한 소동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안채 마당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하는 연화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아래에서는 관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7살 난 딸 선아였는데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질끈 묶고 나무를 타는 솜씨가 어찌나 날렵한지 원숭이도 울고 갈 지경이었다. 어머니, 저기 제일 붉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것만 따고 내려갈게요. 아이의 당돌한 대꾸에 연화는 기가 막혀 이마를 짚었다. 누굴 닮아 저리 겁이 없고 괄괄하단 말인가. 내가 어릴 적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연화가 속으로 투덜거렸으나 곁에서 빨래를 널던 늙은 유모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마님, 누굴 닮긴요. 딱 이맘때 마님께서 궁궐 담장을 넘으시려다가 치마가 찢어진 일을 잊으셨습니까? 유모의 뼈 있는 한마디에 연화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사랑채 문틈으로 지켜보던 민우는 붓을 든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연화의 활기찬 목소리와 그녀를 쏙 빼닮은 딸아이가 만들어내는 아침의 풍경은 그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쁨이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마당으로 나섰으나 눈빛만은 봄 햇살처럼 따스했다. 선아, 그만 내려오너라. 아비가 받아줄 테니 어서. 민우가 팔을 벌리자 선아는 망설임 없이 가지에서 뛰어내려 민우의 품에 덥석 안겼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겁기도 하지. 민우가 짐짓 허리를 삐끗하는 시녀를 하자 선아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연화는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궁궐의 화려한 연회도 비단옷에 사각거리는 소리도 없지만 흙냄새와 풀내음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진 이 소박한 삶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천국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민우가 동원으로 나가 업무를 보는 사이 마을 입구의 고갯마루에 낯선 행색의 두 노인이 나타났다. 앞선 노인은 평범한 선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갓 아래로 드러난 안광이 예사롭지 않게 형형하였고 뒤따르는 노인은 보찜을 치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걷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하인이었으나 그 몸놀림이 기민하여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짐작해 했다. 이복에 여기가 그 유명한 도깨비 현감이 다스린다는 고을이 맞는가? 앞선 노인이 묻자 하인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소문으로는 현감이 워낙 청렴하고 강직하여 탐관오리들이 도깨비를 만난 듯 질겁하고 도망친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라 합니다. 노인은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지팡이로 땅을 짚었다. 도깨비라. 네, 그 도깨비의 얼굴을 좀 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도깨비를 휘어잡고 산다는 여인도 말이지. 노인의 눈길이 관아 쪽을 향하자 그 깊은 눈동자 속에 그리움과 설렘이 교차하며 물결쳤다. 그는 다름 아닌 한양에 계셔야 할 국왕이자 연화의 아비였다. 자맹을 핑계 삼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을 보러 천리길을 마다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연화는 안채 뒤편 장독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추장을 담그느라 여념이 없었다. 붉은 고춧가루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매운 냄새가 진동했으나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메주가루와 찹쌀풀을 섞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옷소매로 훔쳐냈다. 한때 왕실의 법도에 갇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공주가 이제는 장맛 하나로 고을 안악들을 평정하는 살림꾼이 되었으니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마실 수 있겠소? 연화는 묻은 손을 털며 대문 쪽으로 향했다. 예, 들어오시지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녀가 살인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들고 있던 바가지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아바.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흰 수염이 더 늘고 주름이 깊어졌으나 그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틀림없었다. 왕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하는 시를 했다. 밖에서는 그저 김선비라 부르거라. 내 딸아. 그 한마디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고추장 묻은 손으로 옷자락을 잡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울먹이자 왕은 껄껄 웃으며 다가와 투박해진 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운 손이 다 망가졌구나. 그래도 내 눈에는 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연화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불효에 대한 죄송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뒤따르던 내관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민우가 버선발로 달려와 마당에 엎드렸다. 전하, 미천한 신이 주상 전하를 뵙사옵니다. 왕은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두드렸다. 일어나게, 사위. 여기는 궁궐이 아니니 군신 간의 예보다는 장인과 사위의 정을 나누세. 오늘은 내가 임금이 아니라 그저 딸 자식 잘 사는지 구경 온 늙은 아비일 뿐이네. 민우는 감격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왕의 호탕한 태도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날 저녁 관아의 사랑채에서는 조촐하지만 그 어떤 수라상보다 따뜻한 주안상이 차려졌다. 연화가 직접 담근 김치와 민우가 뒷산에서 캐온 더덕구이, 그리고 고을 특산물인 맑은 동동주가 상에 올랐다. 왕은 화려한 금잔 대신 투박한 사기 그릇에 술을 받아 마시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캬, 술맛 한번 좋구나. 궁궐의 명주가 부럽지 않아. 이 맛은 아마도 자네들의 행복이 녹아들어서 그런 게지.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왕은 짓궂은 표정으로 민우에게 물었다. 그래, 이 고을 다스리기는 어떠한가? 내 딸 성미가 보통이 아닌데 관아 일보다 집안일 다스리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 민우는 슬쩍 연화의 눈치를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황공하오나 전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이치에 맞게 하면 되오나 부인을 모시는 일은 이치보다는 눈치가 빨라야 하니 과연 집안일이 더 어려운 듯 하옵니다. 민우의 재치 있는 대답에 왕은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연화는 흘기듯 민우를 째려보았으나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선아와 막내 아들 준우가 들이닥쳤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는 맛있는 곶감을 줬다면서요? 우리도 주세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우가 당황하여 호통을 치려 했으나 왕은 손을 저어 말리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다. 오냐, 오냐, 네가 바로 그 나무 잘 탄다는 선아로구나. 눈망울이 어미를 쏙 빼닮았어. 왕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범한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궁궐의 손자들은 법도에 묶여 할바마마라 부르며 어려워하기만 했지. 이렇게 품에 파고들어 수염을 잡아당기는 녀석들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은 잠들고 세 사람만이 캔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산새 소리와 계곡 물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고즈넉한 밤이었다. 왕은 먼 산을 응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연화야, 나는 사실 너를 원망했었다. 금지옥엽 길러놓았더니 아비의 뜻을 거역하고 야반도주를 하다니 괘씸하고 또 괘씸했지. 연화가 고개를 숙이자 왕은 말을 이었다. 허나 오늘 너의 얼굴을 보니 알겠구나. 네가 옳았다. 궐 안에 갇혀 시들어가던 꽃이 이 거친 들판에 나와 비로소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만개하였구나. 아비로서 자식의 행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왕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고 연화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바마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놓아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왕은 채비를 마쳤다. 한양의 국정이 바쁘니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우와 연화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고갯길에서 왕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내 딸을 부탁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도 부탁한다. 너희들이 보여준 그 맑은 마음이 이 나라 곳곳에 퍼지기를 바란다. 민우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부디 옥체 강건하시옵소서.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으나 그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해 보였다. 왕이 떠난 후 연화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멍하니 고갯마루를 바라보았다.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아버지가 몰래 쥐어주고 간 비단 주머니의 온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가와만사성이라 쓰인 친필 글씨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옷가락지 2개가 들어있었다. 부인, 괜찮소? 민우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요, 아주 개운합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해요. 이제 정말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날 오후 민우는 동원에서 밭두렁 싸움을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두 농부가 서로 자기 땅이라 우기며 멱살잡이를 하는 통의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여봐라,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민우가 소리쳤으나 흥분한 농부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때 관아 담장 너머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들, 거기서 싸우지 말고 우리 엄마가 만든 고추장 떡이나 좀 드시고 하세요. 담장 위로 고개를 쑥 내민 것은 선아였다. 아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싸우던 농부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자 선아는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대요. 일단 드시고 이야기하세요. 아이의 엉뚱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에 농부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멱살을 풀었다. 아이고, 애기씨 말씀이 맞구먼. 우리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혔나 보오. 민우는